시어머니의 장례가 끝난 뒤 집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간 듯 보였습니다. 남편은 출근을 했고 집은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박 씨에게는 달랐습니다. 30년 동안 당연하다고 믿었던 시간들이 한꺼번에 무너진 뒤였습니다. 박 씨는 며칠 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밥을 먹지도 말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멍하니 창밖만 바라보며 앉아 있었습니다. 30년의 시간을 되돌아봤습니다. 28배 시집 와서 허리 굽혀 빨래하고 새벽같이 일어나 밥하고 아이들 키우고 시댁 식구들 챙기고 그렇게 살아온 시간들. 명절마다 혼자 차례상 준비하고 시댁 식구들 눈치 보며 살았던 날들. 아파도 참고 하고 싶은 것 있어도 미루고 그렇게 살아온 시간들. 그 시간 속에서 박 씨 자신을 위한 시간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나는 뭐였을까? 박 씨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아내였을까? 며느리였을까? 엄마였을까? 아니면 그냥 돈 내는 사람이었을까? 일주일이 지났을 때 남편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저녁을 먹고 나서 남편은 처음으로 통장을 꺼냈습니다. 30년 동안 박 씨가 보낸 돈의 기록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매달 25일 80만 원씩. 한 번도 빠짐없이, 한 번도 늦지 않게. 통장을 펼쳐놓고 남편은 오래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손가락으로 한 줄 한 줄 따라가며 30년의 기록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건 내가 갚을게. 박 씨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남편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남편이 계속 말했습니다. 시댁에 말하지는 못했지만 당신에게 진 빚만큼은 외면하지 않겠어. 30년은 못 갚아도 내가 살아있는 한 계속 갚을게. 박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남편을 바라보고만 있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남편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그날 이후 남편은 매달 같은 날짜에 돈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박 씨 명의의 통장으로 80만 원씩 30년 동안 박 씨가 보냈던 것처럼 이제는 남편이 박 씨에게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첫 달 박 씨는 통장에 찍힌 80만 원을 보며 울었습니다. 이 돈이 이렇게 무거운 것이었구나. 30년 동안 이 무게를 혼자 짊어지고 살았구나. 크게 달라진 건 없었지만 박 씨는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이제야 누군가가 자신의 시간을 계산하고 있다는 걸, 자신의 희생을 인정하고 있다는 걸. 한 달이 지나고 박 씨는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자신을 위해 살아야겠다고. 박 씨는 그 돈으로 처음 해보는 일들을 하나씩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한 일은 미뤄두었던 치과 치료였습니다. 10년 넘게 참아온 어금니를 뽑고 임플란트를 했습니다. 치과에 갔을 때 의사는 놀랐습니다. 왜 이제야 오셨어요? 많이 아프셨겠어요. 이 정도면 진작 오셨어야 하는데. 치과 의사의 말에 박 씨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30년 동안 치과 갈 돈도 아꼈다고? 시어머니 병원비라며 매달 80만 원을 보냈다고? 박 씨는 그냥 고개만 숙였습니다. 치료를 마치고 나오는 길, 박 씨는 거울을 봤습니다. 오랜만에 제대로 웃을 수 있게 된 자신의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늘 다음에라며 넘기던 건강검진도 받았습니다. 결과는 좋지 않았습니다. 자궁근종은 더 커져 있었고 골다공증도 심했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수술이 필요합니다. 더 미루면 안 돼요. 예전 같으면 박 씨는 또 미뤘을 겁니다. 다음에요. 지금은 돈이 없어서.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박 씨는 수술 날짜를 잡았고 제대로 치료를 받았습니다. 수술비가 부담스러웠지만 이번에는 자신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수술을 마치고 회복하는 동안
남편이 처음으로 밥을 했습니다. 서툴렀습니다. 밥은 약간 설익었고 국은 짰습니다. 하지만 박 씨는 그 밥이 맛있었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 자신을 챙겨주고 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맛있어요. 박 씨가 말했습니다. 남편은 쑥스러운 듯 웃었습니다. 설 익었는데 다음엔 더 잘할게. 그 말을 들으며 박 씨는 생각했습니다. 변화는 가능하구나.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를 때구나. 한 달이 더 지났을 때 박 씨는 용기를 냈습니다. 어느 날 박 씨는 혼자 버스를 타고 바다를 보러 갔습니다. 남편에게 허락을 구하지 않았고 시댁에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가고 싶어서 갔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도시락을 싸서 버스에 올랐습니다. 바닷가에 도착했을 때 파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박 씨는 벤치에 앉아 파도를 보며 울었습니다. 슬퍼서가 아니라 자유로워서 울었습니다. 예순이 넘어서야 처음 느껴보는 자유.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허락도 구하지 않고 그저 자신이 하고 싶어서 한 일. 그게 이렇게 소중한 것인지 이제야 알았습니다. 이제부터는 나를 위해 살자. 박 씨는 파도를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박 씨는 문화센터 앞을 지나갔습니다. 꽃꽂이 수업 모집 공고가 붙어 있었습니다. 박 씨는 멈춰 섰습니다. 젊을 때 좋아했지만 잊고 살았던 꽃꽂이. 결혼 전 친구들과 꽃꽂이를 배우고 싶다고 했던 기억이 났습니다. 하지만 시집을 가면서 그런 것들은 다 포기했습니다. 박 씨는 문화센터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꽃꽂이 수업에 등록했습니다. 첫 수업 날 박 씨는 처음 꽃을 만졌습니다. 부드러운 꽃잎의 촉감이 30년 만에 느껴졌습니다. 박 씨는 28살의 자신을 떠올렸습니다. 결혼 전 꽃을 좋아하던 그 시절, 아직 늦지 않았구나. 박 씨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누군가의 허락을 구하지 않았고 미안해하지도 않았습니다. 얼마 후 시댁에서 말이 나왔습니다. 신우이가 전화를 했습니다. 언니, 요즘 꽃꽂이 배운다며? 지금 와서 뭘 하냐? 나이 들어서 철없이 왜 저래? 집안에서 다 웃긴데. 하지만 박 씨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지금이라서 하는 거예요. 30년 늦었으니까 이제라도 하는 거예요. 전화를 끊고 박 씨는 웃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상처받았을 말들이 이제는 아무렇지도 않았습니다. 돈은 전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매달 보내는 80만 원으로는 30년치를 다 갚을 수 없습니다. 계산해 보니 다 갚으려면 30년이 더 걸립니다. 박 씨가 90이 넘어야 끝나는 계산이었습니다. 잃어버린 30년을 되돌릴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박 씨는 더 이상 누군가의 침묵 위에서 살지 않기로 했습니다. 더 이상 착한 며느리, 희생하는 아내로만 살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압니다. 인생은 너무 늦어서 시작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계속 미뤄서 사라지는 거라는 걸. 박 씨는 오늘도 자기 이름으로 된 통장을 확인합니다. 그 안에는 돈보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자기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감각입니다. 어제는 딸이 전화를 했습니다. 엄마, 요즘 밝아 보이세요. 전화 목소리가 달라졌어요. 박 씨는 웃었습니다. 그래? 엄마 이제 내 인생 사는 중이야. 딸이 물었습니다. 엄마, 그동안 힘드셨죠? 박 씨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힘들었지. 근데 이제는 괜찮아. 엄마 이제 시작이니까. 전화를 끊고 박 씨는 달력을 봤습니다. 다음 달 제주도 여행 날짜에 동그라미가 쳐져 있었습니다. 63. 누군가는 늦었다고 할 나이입니다. 하지만 박 씨에게는 시작입니다. 30년 동안 다른 사람의 인생을 살았다면 이제는 자기 인생을 쓸 차례입니다.
박 씨는 오늘도 꽃꽂이 수업에 갑니다. 가방에는 새로 산 꽃가위가 들어 있습니다. 내일은 수채화 수업을 알아볼 생각입니다. 문화센터 게시판에 공고가 붙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달에는 혼자 제주도 여행을 갈 예정입니다. 비행기 표도 이미 예매했습니다. 누구의 허락도 구하지 않았습니다. 누구에게도 미안해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박 씨 자신이 자기 인생의 주인이니까요. 저녁, 남편과 저녁을 먹으며 박 씨가 말했습니다. 다음 달에 제주도 다녀올게요. 남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혼자? 응. 혼자 다녀오고 싶어요. 남편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조심히 다녀와. 박 씨는 웃었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자기 이름으로 사는 인생. 늦었지만 이제라도 시작할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3개월 후, 어느 날 박 씨에게 편지가 왔습니다. 우편함에서 낯선 필체의 편지 봉투를 발견했을 때 박 씨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보낸 사람은 시동생의 딸, 조카 은지였습니다. 박 씨는 거실에 앉아 조심스럽게 봉투를 뜯었습니다. 편지지를 펼치자 단정한 글씨가 보였습니다. 고모, 그동안 안부 여쭙지 못해 죄송합니다. 제가 대학 갈 수 있었던 건 고모 덕분이라는 거 이제야 알았어요. 아버지한테 들었어요. 고모가 30년 동안 보내주신 돈으로 저와 오빠가 학원을 다녔다는 것. 그 돈으로 제가 영어를 배웠고 피아노를 배웠고 대학에 갔다는 것. 정말 죄송해요. 저는 그동안 당연한 줄만 알았어요. 고모가 얼마나 힘드셨을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이제 제가 직장인이 되어 월급을 받아보니 매달 80만 원이 얼마나 큰 돈인지 알겠어요. 고모, 정말 죄송하고 감사합니다. 편지 안에는 수표가 들어 있었습니다. 100만 원. 큰 돈은 아니었지만 조카가 첫 월급으로 보낸 것이었습니다. 박 씨는 한참을 편지를 들여다봤습니다. 울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날 저녁 박 씨는 답장을 썼습니다. 은지야, 편지 고마워. 고모는 이제 괜찮아. 내가 잘 자라준 것만으로도 충분해. 이 돈은 내가 쓰렴.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는데 써. 그게 고모한테 제일 큰 선물이야. 그리고 은지야, 하나만 기억해. 내 인생은 내 거야. 누구 눈치 보지 말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 고모는 그러지 못했지만 너는 할 수 있어. 고모는 이제 고모 인생을 살고 있단다. 늦었지만 행복해. 너도 행복하렴. 박 씨는 편지와 함께 수표를 다시 봉투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우체국으로 향했습니다. 돌아오는 길, 박 씨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쳤습니다. 64. 박 씨는 이제 64입니다. 30년을 잃었지만 원망은 하지 않습니다. 그 시간이 있었기에 지금의 자유가 더 소중한 것을 아니까요. 박 씨는 오늘도 자기 이름으로 잠들고 내일도 자기 이름으로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합니다.